자, 그러면 이제 조선후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조선후기의 이제 근대사의 특징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징을 보면요. 잠깐만요. 됐네. 자, 조선후기 이제 발전사항들을 보면, 그 농업적인 그 특징에서 이제 보면 영농기술 개발, 이양법과 경종법, 농기구 개량도 있었고, 그다음 경영 합리화가 있었죠. 강작이나 상품작물 재배, 이런 농업생산 재고들이 있었고요. 상공은 영리성이 제고되고 도매상인들, 도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는 도매상인이 아니라 이건 좀 잘못 적어놓은 건데 독점상인들을 의미하죠. 네, 고쳐주세요. 자, 사회적으로는 부의 축적에 따른 신분의 상승, 전쟁의 결과 농민층 분화로 신분적 변동이 심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양반들이 분화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양반 안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번열 계열의 양반도 있고, 잔반, 향반 이런 계열들이 이제 나타나죠. 사회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봉건적 신분 구조가 붕괴되고, 세습적 폐쇄적인 신분제의 의미가 상실되고요. 사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신학이라든지 천주교, 민족종교, 동학이 이제 창시됐다. 그래서 이 경제, 사회, 사상적인 측면에서 여러 흐름들이 존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근대지향적인 움직임이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세도 정치를 위해서 폐단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좀 근대가 늦어졌다. 이렇게 내용을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 조선후기 시대를 보통 근대사회 전환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맹하론에 있고 내재적 발전론 등을 강조하고 요 시대상 등을 되게 강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이런 변화상도 있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 기출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대사회의 특징은 이제 보면 경제적으로 뭐죠? 자본주의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시민세력이 이제 규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합리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민세력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시민세력을 뭘로 보냐면 농민 있죠. 농민들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건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그 조선후기 정치적 변화의 재입장 해가지고, 그 조선후기의 정치 단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조선 정치사를 나눌 때 보통 그 오시기 구분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구분론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표에 나와 있는데 크게 분당 설립기, 분당 정치기, 한국기, 탕평 정치기, 세도 정치기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제가 이제 그 뒤에 몇 페이지 보시면 227페이지에 그 내용을 적어놨죠. 거기 227페이지 표에 보면 그 밑에 딱 표를 보세요. 작은 그 그래프 모형이 있죠. 그래갖고 형성기 때는 이제 어디에서 어디 때까지냐면 선조 때부터 해가지고 저쪽 강해군까지 형성기고, 그때 이제 절정기는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숙종의 한국정치 그 중간 사이고, 그 다음에 숙종부터 해갖고 무슨 정치 넘어가죠? 한국정치 넘어가죠. 일당 독재기. 이때부터 이제 분당체 말폐야 이런 형성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붕당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시도가 이제 탕평정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탕평정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일당 독재가 아닌 일무 독재로 넘어가는데, 이게 세도정치기 이렇게 이제 5시기로 나눈다. 근데 요때 이제 이런 그 변화상은 정치 변화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와 연관돼서 봐야 되냐면 사회 경제적 구조와 연관돼서 봐야 돼요. 그래서 붕당정치 형성기나 그 다음에 한국정치 이후에 붕당정치 말폐기도 그 밑바닥에는 어디에 영향을 끼친 거죠? 경제사회적 형상들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다시 세도정치기는 정치적 형상이 사회경제적 영향.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근대화적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발전에 발목을 잡는 형태가 세도정치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회경제적인 어떤 형상들과 정치적인 변화들 서로 유기적으로 보는 관점을 뭐라고 했어요? 사회구조사적 관점이라고 했죠. 예, 사회경제사적 관점.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보면, 자, 일단 226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그 분당 정치는 아까 이제 사회경제서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분당 정치 형성기 때 이제 산림세대 성장 과정은 그 얘기를 예전에 했고요. 일당 독재 시기 때 왜 분당 정치가 변질됐냐? 그걸 보면 그 당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사회변동이 되게 심화됐어요. 지주제나 신분제가 동요되고, 그다음 농민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다 보니까 명분보다는 뭘 강조했죠? 실리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게 실리는 뭐예요? 돈이죠, 돈. 돈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위 계승 분쟁이 되게 빈발했고, 왜냐면, 왕위 계승 분쟁을 해서 왕권을 차지하는 쪽에 줄을 대야지만, 자기가 어떻게 돼요?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그 권력을 누리면 그만큼 부를 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경종하고 영조가 왕위 계승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노론과 소론이 각각 돼갖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사사다반은 뭐냐면 예전에 그 분당 정치기 때는 상대방이 패해도 상대당을 그래도 좀 인정해줬어. 다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무조건 죽였죠. 사사다반은 뭐냐면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리는 거야. 상대당은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파이가 줄어드는데 그만큼 자기가 이제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대당을 제거하면서 그 파이 적은 파이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다툼이 많았는데 이걸 이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게시판, 인명 게시판 보면 서로 싸우고 받고 하잖아요. 예. 국영수 게시판 더해요. 완전 이상한 말들 많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의 험악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연출됐냐? 티오가 많이 일어나고 풍족해지면 2대1밖에 안 되는 경쟁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죠. 10대, 21대, 30대 넘어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파일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그 밑바닥에는 이제는 정치 권력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 양반들은. 왜? 사회적 권력들은, 한쪽 사회의 권력은 이미 없어지기 시작해. 왜냐면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신흥 부민들이 막 등장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권력들을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왕권에 이제 서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제 외척의 영향이 증대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이런 분단 간의 어떤 조화가 안 되니까 왕이 직접 나가서 조절하는 탐평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당 독재 시기의 어떤 정치적 변화를 다만 정치적 변화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뭐와 연결시켜 봐야 된다?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연결시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기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 때의 이제 정치적 변화상들을 이제 한번 흐름들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분당 정치 시기는 이제 5시기로 나누고 이땐 정치사 중에 이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정치 변화들 있죠.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누구 세력이 이제 등용하고 그런 것들 이제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그 227페이지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분당 정치 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 보면 선조 때부터 볼게요. 자, 선조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조반정 1기를 분당 설립기 시기인데, 자, 이때 이제 살림 세력들이 분화된 계기가 무슨 문제 때문에 그죠? 이조 전량 문제 때문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신진사 살림들은 정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인이 되고요. 그다음 기성살림들은 이제 성인이 되죠. 그래가지고 나눠지게 되고, 이게 의대 당론이라고 이제 또 하는데 이 사건을.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누가 이제 정권을 장악했냐면 동인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조가 보니까 동인이 너무 커지니까, 정현희 사건을 계기로 되고, 이 기초곡사죠, 유명한. 정현희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그때 이제 동인을 몰살시키고, 누구한테 정권을 줬죠? 서인한테 줬죠. 근데 서인이 너무 이제 커지니까, 이제 건조희 사건이 터져요. 그 건조희 사건을 터지면서 이제 그 당시 다시 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동인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 동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 건조희 사건이 그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냐? 정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기초오사에서 위관 역할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동인들의 반발이 되게 많았어. 근데 정철을 좀 온건하게 처리하자. 그런 사람이 유성룡을 중시한 남인이고요. 그 다음에 정철한테 많이 이제 그때 죽은 사람들 북인 계통의 사람도 많거든요. 북인들은 강경하게 처벌하자 해갖고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건조희 사건을 계기로 집권한 세력들은 남인이 돼요. 예, 남인은 어떤 세력들과 연결돼 있죠? 이양의 학파들과 연결돼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강해군이 임진왜란 때 분주 활동을 통해서 의병장 출신이었던 대북계통, 조직계열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등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강해군이 집권하면서 대북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이때 대북은 북인 안에서도 이게 대북과 소북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북은 조직계열, 소북은 서경대 계열. 그 다음에 또 대북도 두 개가 나눠지죠. 이산화 계통과 그 다음에 홍영숙 계통이 나눠갖고 육북, 골북. 그러니까 소북은 좀 청북, 탁북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히 이제 소북 중에 탁북 계열은 서인 정권에 또 참여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소북은 아까 얘기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점점 세력이 약화돼서 어디에 흡수통합됐다고 했죠? 남인 계열에 흡수통합되기 시작하죠. 자, 하여튼 인조반정을 계기 위해서 다시 이제 서인이 주도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요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서인만 독점하지 않고 누굴 참여시켰죠? 남인을 참여시켰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연립 정권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조반정부터 해갖고 경신한국 이전까지들 보통 분당 정치 시기라고요. 분당 정치의 절정기. 왜냐하면 서인과 남인이 상호 공존하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분당 정치의 절정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서인이 이제 그 안에서도 청서파가 있고 공서파가 있는데, 청서파는 어떤 사람들이면 송시호를 비롯한 어떤 세력이면 산림 세력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공서파는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세력들인데 주로 이기, 뭐 김율, 이갈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처음에는 공소파들이 주도권을 잡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넘어가죠? 송시호 중심의 청서파들, 산림세력들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서인의 집권이 계속 가다가 한 번에 또 이제 당쟁이 이제 논쟁이 생긴 게 현종 때 일어난 예송 논쟁이야. 그래서 1차 예송과 2차 예송,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1차 예송, 기예송은 누가 승리했어요? 서인이 승리했죠. 게다가 이제 2차 예송은 누가 승리했죠? 이건 남인이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남인이 이제 갑인예송에 승리했는데, 이때 남인 안에서도 또 다시 두 개로 나눠져. 그래서 서인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청난계열과 탕난계열로 나눠져요. 그래서 청난계열은 허목, 그 다음에 이제 탕난계열은 이제 허적이나 윤우 이런 사람인데, 이제 허목을 중심한 이제 이런 세력들이, 아니 탕남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죠. 탕남은 이제 뭐냐면 서인 세력들 그대로 공존을 인정하자. 그래서 그 2차 예송 이후에도 남인과 서인이 나름대로 공존체제가 유지돼요. 근데 그게 깨진 게 뭐냐면 숙종 때죠. 숙종 때 한국 정치가 일어나죠. 한국 정치라는 것은 주도 세력 정당과 정당 세력을 급격하게 교체를 시키는 거야. 누가 주도를 해서 하죠? 왕이 주도해서. 그래서 A 세력과 B 세력이 있는데 A 세력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왕이 A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B 세력을 급격하게 이제 정권에 뭐냐면 세력을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비세력이 너무 커지면 또 애세력을 바꿔놓고. 이게 이제 한국 정치인데, 자, 이 숙종 때 한국 정치에 경신한국, 기사한국, 각수한국, 세 개 한국 정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신한국 때는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죠. 그때 이제 서인 안에서도 두 가지 위견이, 남인의 처벌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강경하게 처벌하는 노론파인 송시울과, 그 다음에 온건하게 처리하자는 소론파인 윤중. 근데 아직까지는 서인의 틀 안에 있었어. 요사는 논쟁이 있었고, 이들이 완전하게 결렬된 건 언제 때죠? 갑술한국 이후부터 결렬되죠. 노론과 소론은. 자, 하여튼 이런 분열의 기미가 있었고, 하여튼 경신한국 이때 잠깐 서인이 정권 장악하다. 다시 이제 요때 누가 등장해요? 그 유명한 장희빈이 등장하죠. 장희빈은 어떤 세력이에요? 남인 쪽의 세력이죠. 그래서 남인 쪽에 장희빈의 아들 낳잖아요. 이게 경종인데, 경종의 원자체법 문제 가지고 다시 뒤집어지죠. 이게 기사한국이죠. 그래서 기사한국 때는 다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때 이제 갑순한국 넘어가죠. 갑순한국 넘어가면서 누가 또 정권을, 서인들이 손을 잡게 돼요. 그때 이제 갑순한국 이후에 남인 세력들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어디로 내려가요?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때문에 이제 사호와 서호가 어떻게 돼요? 헷갈리게 되죠. 예. 자, 근데 이때 서인들 안에서도 요때는 이제 다시 노론하고 소론으로 나눠져.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소론이 손을 권력을 장악하다 병신처분 이후에 다시 노론으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경종이 즉위하죠. 그래서 경종 초기 때는 조금 노론이 장악하다가 신축한국하고 인유옥사가 일어나면서 이걸 둘이 합쳐 신인사화가 하거든요. 이 신인사화를 계기해서 누가 또 정권을 장악하죠? 소론을 정권이 장악하죠. 그래서 영조 때 들어가니까 영조는 누구의 힘을 통해서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노론이죠. 그러니까 다시 권력이 노론 강경파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인자에 난 이전에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노론 강경파에서 소론 쪽으로 더 넘어가. 이인자에 나는 이제 소론 온건파들이 아니라 강경파들이 있었고, 이때 이제 노론 강경파를 쳐내고 소론들도 다시 온건파를 등용하게 돼요.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주로 이제 탕평파들이 형성되는데, 저 노론 온건파와 남인 소론의 어떤 온건파들이 서로 이제 뭐냐면 한 거야.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영조의 탕평 정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경파는 배제하고 각파의 강경파를 해주고 온건파 위주로 다 등용해요. 그리고 이 온건파들 외척 세력화, 특히 노련 세력들 중에 그 강단 세력들 자기 외척을 만들어 버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이런 군영 정치는 무슨 사건을 계기로 깨지게 되냐면 나주 개사 사건을 통해 깨지게 되죠. 이때 이제 소련 세력들이 대거 몰락하고 누가 다시 집권해요? 노론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 정조 때는 특징이 뭐냐면 정조는 노론, 남인, 소론 등을 다 등용을 해.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노론, 남인, 소론 중에 온건파들은 또 배제시키고 이 사람은 강경파들.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뚜렷한 사람들 많이 해요. 노론도 노론 색깔이 뚜렷한 사람, 남인색도 남인색 뚜렷한 사람, 소론도 소론색 뚜렷한 사람을 해가지고 삼각균형 아래 정치를 했던 사람이 정조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또 자기의 그 외척 세력들 쳐내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하고 좀 약간 다른 그 스타일로 정치를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영주의 정체를 완론탕표에 나오고 뒤에 있는 정주의 정체를 뭐라고 하죠? 중론탕표에 나오죠. 그래서 좀 그때 차이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잠깐 이제 탕평파를 좀 설명해보죠. 영조 때 탕평파가 이제 형성됐는데 외척이 이제 세력화되면서 탕평파가 이제 영조 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외척 세력들이 남당과 북당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정조 때는 이들을 쳐내고 시파와 벽파로 다시 재편을 하죠. 시파는 주로 이제 청류 세력들, 남인, 소론, 노론 세력들로 구성이 됐고, 그다음 벽파는 노론 세력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들의 차이는 뭐에서 차이가 나와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입장 차이죠.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사람은 벽파다. 영조의 처분이 당연하다. 근데 시파는 물론 이제 사도세자가 문제가 있지만 너무했다 하는 파가 시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파들을 이제 했고, 게다가 이제 정조 때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시파만 등용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 벽파도 같이 등용했어요. 고도고도 등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 군영을 통해서 정치를 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론 벽파의 대표적인 심한지 같은 사람도 예전에는 이제 정조의 정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심한지가 그 자기 친척이 심혼을 시켜서 그 망실 위반인데 얘를 시켜가지고 정조를 독살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정조 독살설이 상당히 그릇들하게 들렸는데 나중에 그 정조가 보낸 그 심한지의 서찰을 보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이런 게 밝혀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해요. 이때 이제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정승화가 등장했죠. 그 순효천정하고. 근데 이때는 누가 집권했냐? 벽파가 집권해요. 예. 그러다가 순조의 친정기로 다시 넘어와서 안동김 씨의 시파가 집권하고, 그 다음에 그 현종 푼양조 때 벽파가 잠깐 증위했다가 다시 안동김 씨가 집권하면서 시파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종 때 대원군이 집권하고 이제 민씨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되게 복잡한데 이걸 애우려고 하지 말고 각각의 개별적 왕들 업적을 볼 때 요걸 뭐냐면 밑그림을 쫙 깔고 그냥 많이 익히려고 하세요. 외우려면 외우지 못해 이거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흐름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5시기로 나눠갖고 각 왕들의 어떤 그 정책들, 그 다음에 각 시기 때 이제 세력 변동들까지 연결시켜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비변사를 보죠. 비변사. 자, 이 비변사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시험 문제 한 2-3번 나왔고 중요한 부분이죠. 자, 비변사는 이 말끝이 뭐예요? 말뜻이 변방의 문제를 대비한다. 이 문제예요. 원래 비변사가. 그래서 이제 비변사의 변천 과정을 보면 언제 만들어졌냐면 중종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외와 여진족 침략이 많아지니까 임시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비변사는 상사기구가 아니라 태스크포스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안별로 이제 구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보면 합복 같은 거 있죠? 선도위원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한다. 그런데 명종 때 들어가면서 외변이 자주 발생하니까 을묘 외변을 계기 위해서 상서가 돼요. 그래서 독립된 간청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이 비변사는 초기 때는 이제 비변사 운영은 나중에 좀 제조제도 운영하죠. 예, 그래서 주로 겸직제도 운영하고 했다. 자, 임진환 때는, 임진환은 주로 뭐와 관련된, 외랑과 관련된 문제니까 주로 어디에서 논의했어요? 비변사에 논의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것인가 주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전쟁하면서 또 뭐도 얘기해요. 외교도 얘기하죠. 명나라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럼 전쟁하면 또 식량도 필요하죠. 재정도 얘기하고. 등등 여러 가지 논의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의정부에서 중요한 국정의 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비변사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 이후에는 또 이제 사회 경제적 변동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나 육조체제는 좀 뭐냐면 일을 처리하기 되게 번거워. 왜냐면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건국대전 매뉴얼이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절차도 있고 시간도 걸려. 근데 비변사에선 뭐냐면 고위직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회담만 하면 담화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도장 찍고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집권자들은 어디에서 주로 논의했어요? 비변사에서 얘기했죠. 왜냐면 처리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조선후기 때 임진왜란에는 비변사가 국정의 주요 기구가 된다. 그래서 이제 비변사를 도당이다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의정부 육조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죠. 왕권도 약화되고. 특히 세조 정치기 때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비변사가 지방 수정대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변사 당상들은 주로 누구냐? 세도 정치가들이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변사 당상들, 그러니까 세도 정치가들이 돈을 받고 누구를 임명해요? 뭐냐면 사람들 임명하단 말이야. 그러면 수정대에 돈을 바쳤으니까 어떻게 기본을 뽑아내야겠죠. 본전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점주구도 이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19세기 중반에 뭘로 나타난 거예요? 밀란이라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이제 딱 실권을 잡으니까 비변사를 약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비변사 기능을 정치 부분은 의정부로 다시 한원시키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폐지됐던 상군부를 다시 부활시켜요. 군사적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조차도 이제 하고 비변사를 나중에 폐지시켜버려.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 때 폐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변사의 조직 내용을 좀 볼게요. 비변사는 법정 이해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정 이전의 그 임시기구죠. 그래서 제조제도 구성이 됐다. 제조제라는 건 조선시대에 당상관만이 왕에게 직접 상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간청의 우두머리를 당상관으로 임명했는데 이때 이제 당상관을 모두 임명하기 어려우니까 간청마다 그때 이제 겸직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변사든 다 겸직을 하는 그런 제조제도 운영을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그 비변사 그 당상 분류 밑에 있죠. 그 중에 제일 이제 비변사에서 당상이 제일 높은 게 도제주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도제주는 전현직 그 재상들만 영의정, 자의정, 삼정승 있죠. 그 중에 시인 대신하고 현직 재상들이 권한이 막강했고요. 그 밑에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예경당상과 국왕당상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예경당상과 국왕당상은 이제 성격국상 분류하는데 거기 이제 그 예견당상은 이제 어떤 사람이면 특정한 간직에 관련 없이 자동적으로 임명된 거. 그 간직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서 보면 단연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그 뭐 학폭이라든지 선도위원회 하면 누가 임명돼? 교감이 단연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임명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되게 이제 연속성이 없고 되게 여기 예견당사는 어떤 오조판사나 강화유수 여기에 주로 해당을 하고요. 전인당사는 뭐냐면 간직병동이 관계없이 실무자들이 이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실무 능력이나 영향력을 생각해서 이제 비변사의 전인당상이죠. 그러니까 실제 운영은 누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인당상들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뒤에 넘어서 직무상에 분류하는데 이걸 직무상 유사당사, 국왕당사 두 개로 하는데 전인당사 크게 두 개로 이제 불러볼 수 있어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부장 있죠. 부장급 정도 되는 게 유사당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정, 뭐 외교,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한 부분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은 국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 국왕당사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을 받는 당상들이야. 국왕당상이라고. 실무자들이죠, 이들은. 예, 그래서 개원이라고 보시면 돼, 학교에서. 그래서 특정 업무를 담는, 대표적인 얘가 팔도 국왕당상이야. 그래서 이거는 숙종 때 만들어졌는데, 이 팔도 국왕당상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숙종 때 만들어지고 또 계속 영종조 때 되게 강화돼. 그 기능이. 원래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지방제도를 통제할 때, 왕이 감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죠. 근데 왕이 감사, 관찰사를 통제하는 것도 한 라인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라인을 만드는 거야.
국왕당선을 통해 통제를 해요. 이중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숙종, 영조, 그 다음에 정조를 거쳐서 점점 강화됐다. 그런 과정에서 누구의 권한이 커졌죠? 지방의 왕권을 대변하는 수령이나 향리들, 아전들의 권한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사족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비변사 조직을 한번 설명을 했고, 그리고 비변사는 특징이 또 뭐냐면 당상제 그 상피 관계를 무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세도 정치기 때 어떤 문제점이냐? 몇몇 가문들이 다 비변사 당상을 해먹는 거야. 그래서 세도 정치에 뭐냐면 핵심 기관으로 이렇게 또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표인데, 이 표는 이제 도당록이라는 표예요. 그래서 이제 홍문관에서 작성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문과급제자는 그 당시 이제 19세기 때요. 그 문과급제자는 이제 그 나름대로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당상관이나 비변사 당사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누가 점점 많아? 특정한 가문들이 많아지죠. 특히 비변사 당상은 특정한 가문들이 집중돼 있어. 이 말은 이 비변사 당상은 누가 집중했다? 세도 정치가들이. 그래서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세도 정치가들이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변사 당상들이 이제 그 세도 정치기 때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차지하면서 매간 매직이나 가점주구, 삼병물란, 밀란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거, 결국에 대원군 때 혁파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결과는 비변사 권한이 커지면서 의정부 육조 기능이 약화되고, 왕권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 건국대전 체계가 붕괴되고, 여기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공론의 중심지가, 조선후기의 공론의 중심지가 이제 3사가 아니라 어디로 옮기게 돼요? 비변사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조선 전기까지는 하위직 관료들이 상위직 관료들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고위직 관료들의 권력이 집중되면서 어떻게 하위직 관료들이 이제 뭐냐면 견제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변사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기출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71페이지 표 보세요. 71페이지 5번 문제하고 72페이지 6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다음 도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거쳐서 문과급제 및 주요 간직별 성강군들을 분포 시트를 나타난 것이다. 문헌에 답하시오. 이렇게 거든요. 자, 이거 아까 아침에 기출 예문, 기본 강의 예문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자, 5-1번. 이와 같은 그 도표와 같은 형상이 초래한 정치 형태가 무엇이며, 정부 내에서 권력기구의 변화를 20자 이내로 쓰시오. 요거는 이제 비변사 당상의 특정한 가문들에 독점돼 있죠. 이걸 무슨 정치 형태라고 하죠? 세도 정치 형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세도 정치 형태.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면 여기 권력기구의 변화 뭐가? 의정부 6조치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비변사로 이동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 시기에 삼남지방의 밀란으로 포출된 농민들을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박규수가 건의로 설치한 특별대책이고,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밀란할 때 얘기할 텐데, 이거는 뭐예요? 삼정 이정청.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냥 이 시기 때 이제 지방 사지사족들가 새롭게 성장 항리 서울 사이에 일어난 항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향전이라고 하죠. 향전. 예. 그래서 항인지를 둘러싸고 이제 항전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이 시기는 국가 권력이 강화됐어요. 18세기, 19세기 때 내용인데, 그래서 세도 정치기와 그 밑에 이제 옆에 탐평역 때 국가 권력, 중앙 권력이 강화되었고, 수정권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걸 무슨 체제라고 하냐면, 길잡이는 수령 이양 체제라고요. 수령 이양 체제. 수령과 이가 뭐예요? 이가 향리들이죠. 그래서 수령과 이양, 그러니까 이가 이제 뭐예요? 그 이서층인데, 이서층이 거기를 이제 여기 한글 그 시골 마을 지방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수령 이양 체제라고 또 해요. 예,
용어로서.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진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곳으로 매일 접수되는 공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도제조와 친위 기초를 잡아 정하지만 쭉 있고 유상당상이 나오고 뭐 등등 예견당상이 나오죠. 요거 나오면 이제 뭐야 비변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있는데 문제는 되게 쉬워요. 금방 찾아. 몇 번이냐면 2번이야. 그래서 고정주기외 이곳을 담당했던 업무는 의정부 상공부 분석하고 나중에 비변사 폐지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그 정답은 쉬운데 오답이 좀 어려워요. 이 오답이. 예. 오답은 이제 한번 제가 부평에서 다 찾았어요, 이걸. 그래서 전제개혁에 대한 반대 세력의 정황을 억압해서 고려 말에 처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그 국편에서 찾아봤는데, 이 관청은 급종도감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전제개혁이 그 뭐냐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종 때부터 뭐 원정 해서 계속 있었어요. 창왕 때까지.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 전제개혁한 관청도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고종 때 급전도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충성왕 때는 무슨 거죠? 정농사. 공민왕 때는 전민변전도감 등등 해갖고 이런 여러 차례 그 개혁이 있었고 그때마다 기구가 달라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국왕 공식 일기 일성론과 어제 문서 작성 기능을 맡았다. 일단은 일성론이 뭐예요? 일성론. 일성론은 그 정조와 세손 시기 때 적었던 개인 일기였는데 국왕이 되고 나서 이제 왕의 공식 일기가 되죠. 물론 일기는 이제 왕이 직접 작성하진 않고 거기에서 이제 그 승조원에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승조 주서가 촉을 기록하고 규장각에서 후에 편찬을 했는데 일성록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게 2차 사조잖아요. 나중에 편집된 사조죠. 정치적 목적에. 근데 일성록은 왕이 말하는 걸 생생하게 적은 거지. 그러니까 리얼하게 적는 거지. 그래서 1차 사조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19세기 때 사회병동상을 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성록이 있고 어제는 뭐냐면 교소, 왕의 교소나는지 유지, 그 유음이라고 하고 이제 신년연설 이런 것들 모아서 그 저수한 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예문간, 집현전, 홍문간, 구장각에서 편찬했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때 대표적인 어제는 정조 때 규장각에서 편찬한 그 홍제전서라는 게 있어요. 홍제전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성록 어제를 공통적으로 이제 했던 것은 규장각이에요. 규장각. 자, 그 다음에 4번은 경기 지역의 여러 진을 통솔하고 수도의 수비를 당부했다. 여기는 경기 지역의 여러 진을 통솔하고 수도를 당부했던 것은 총영춘이죠. 총영춘은 언제 개설됐죠? 이간해난 때 개설이 됐죠. 그래서 인조 2년에 개설된 곳으로 서울과 경기 지방에 이제 경기 지방이 경비를 강하게 해서 했고, 경기도 지역에 소군을 배치시켰고 담당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왕명을 출납하고 상고를 통솔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요거는 예전에 한번 조선 초기 때 얘기했던 잠깐 존재했던 승추부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승추부는 그 당시 이제 그 상권 통솔하고 왕명 출납을 같이 했어요. 이거는 뭐와 관련됐냐면 고려시대 관제 중에 그 왕명 출납과 그 다음에 군국 사무를 같이 받던 데가 어디죠? 중추원이죠. 아마 중추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왕의 비서 역할하고 군대가 같이 있다는 좀 약간 언밸런스 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왕실 비서 역할은 어디도 떠주는 승조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지 역할은 상군 도총부 넘어가요. 이렇게 분화가 되죠. 잠깐 있었던 기구예요. 이거는. 그래서 승추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기구냐? 태종 때 만들어진 기구 중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승조원하고 이제 상군 도통부 이렇게 나눠진 승추부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여기 있고 7번과 8번은 풀어왔죠. 예. 그리고 다음 내용을 내려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총괄평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요 관련된 73페이지 펴보세요. 73페이지 총괄평가. 자, 73페이지 69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비변사 기능이 기획에서 디귿에 변화하게 된 배경을 말해보고, 비변사 기능 강화가 조선후기 정치체제 변화에 끼친 영향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의미를 말해보고, 자동적 비변사 예견 당상의 담당 간직 두 가지 쓰시오. 자, 원래는 여진과 전쟁 때문에 임시로 비변사가 설치됐는데 해놓고는 디귿 과거에 대한 파나 비밀을 간택하는 모든 것까지 여기에서 정리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사적 문제였는데 이제는 국정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 다 다룬다 그랬죠. 그러면 요때 왜 이런 것들이 변화했는가? 자, 임진왜란 계기도 국방뿐만 아니라 내정, 인사, 재정, 외교 같은 국정 전반을 총괄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면 조선후기 정치체제 변화에 끼친 영향은 어떻게 써요? 의정부 6조 체제가 약화되고 의정부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으며 6조는 행정업무만 집행하는 비변사 하위기구로 전락을 했다. 천재교육에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과서도 잘 읽어보세요. 뭐 교과서 무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교과서 통론이 돼야지 무슨 뿌셈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기초도 안 되는 분들이 막 뿌셈은 있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하고 통론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보셔야 돼. 한국사를 공부하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은의 의미. 지변사 재상이 뭐냐면 지자는 알다는 거죠. 병방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재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재상 이런 뜻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것은 의정부 3위정을 포함한 원상각, 병조 외 국경제 요직에 지낸 인물로 필요에 따라서 참여시켜서 그 군사 반량을 협의하게 참여한 사람들 지변사 재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견 당사가 뭐죠? 오조 판사와 강화 유수. 강화 유수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데 유수랑은 뭐냐면 그 왕이 직접 통치하는 곳을 유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개의 유수경이 있죠. 어디야 4개. 동서남북으로 서울 지키는 북쪽으로는 개경이 있고 개경 유수부가 있고 남쪽에는 강주 유수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잊어먹었다. 하여튼 저쪽 서쪽에는 동쪽에는 강화 유수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경, 강화, 강주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잠깐 까먹었어요. 하여튼 4개의 유수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유수부가 어디냐면 강화 유수부야. 왜냐하면 강화 지역은 이 지역이 상당히 전략적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서울로 올라간 백기를 꼭 어디에 통과해요? 강화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화도를 장악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서울의 목줄을 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인양요나 신민양요 때 프랑스하고 미국이 강화도를 친 게 뭐냐면 여길 장악하면 서울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화 유수가 상당히 입지가 높았다. 그래서 강화 유수부의 그 유수는 직접 왕이 임명해요. 여기는 직할 도시야. 직할 지역이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냐면 90페이지 펴보세요. 90페이지 90번 문제를 볼까요? 90번 문제가 아니라 또 89번 문제야. 90페이지가 89번. 원래는 88번이죠. 이게 문제가 좀 뒷번호가 밀려가지고 그런데. 자, 다음은 조선시대 때 어떤 간청의 자료이다. 이 간청이 성립하게 된 계기를 기획과 사건에 관련되는 것을 써보고 니은같이 운영된 이유를 법적 측면에서 이제 말해보시오. 가해자와 간직의 명칭을 쓰고 디귿의 역할을 한 줄이내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는 비변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기획과 일시전 전쟁 때 설치한 건데 무슨 것 때문에 전쟁을 설치했죠, 이거?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아까 중종 때 일어난 무슨 사건 때문에 설치된 거예요? 중종 때 일어난 이제 삼포해난 때문에 설치된 거죠. 삼포해난 때. 자, 그 다음 법적인 측면에서 제조제 특징을 쓰시면 되는데 원래는 비변사 법전 이외기구로 발전되던 임시기구였죠. 그 명칭은 그 가에 들어갈 명칭은 뭘 써야 되겠어요? 숙종 때 비로소 뭘 각각 한 명이 명했다? 아까 영리한 팔도 구간당상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당상의 역할을 이제 쓰시는데 유사당상은 이제 역할은 문서 처리와 업무 연락 등 비변사 실무를 주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넘어가죠. 자, 군사제도의 변화 볼게요. 조선후기의 군사제도 변화.
조선의 군사제도 변화는 이제 예전에 아까 이제 문제 푸는 것처럼 총영충이 잠깐 나왔어. 오답으로. 근데 이제 임용시험에서는 별로 나오진 않았지만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에서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되는데, 자, 임진왜란 이전에는 오이제를 운영했죠. 그리고 지방방역체제로서 이제 진간체제를 하다가 재승방락체제에 있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오군영체제가 확립되고, 그러다가 전쟁 중에 다시 재승방락체제 몰려 복구하여 진간체제. 그리고 이때 이제 소고군 체제도 이제 완비를 했죠. 자, 그러면 중앙군의 변화를 볼게요. 중앙군은 조선 초기 때 세조 때 오이제가 확립됐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오군영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오군영 관련돼서 이제 훈련도감, 어용총, 초용총, 수호총, 금이영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시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시기가 세조 때처럼 딱 만들어진 오이가 아니라 오이제처럼 여러 시기로 해갖고 그때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군영을 만들겠다고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뭐 임진왜란 터지고 이간왜란 터지고 북벌가는 과정에서 하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피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오군영이에요. 그 오군영들은 주로 어떤 세력들이 장악했을까요? 서인이나 노동 세력들이 장악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군사적 기반을 이렇게 삼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특징은 형식상 양인계병제는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다? 거의 용병제, 상비군제도 변화가 돼요. 예. 그래서 의무병제에서 농병일체제가 붕괴되고 용병제와 상비군제도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 대외관계나 국내정세에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이 설치되고 소속 군사의 성격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 훈련도감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상비군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총영총이나 이런 수호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고군으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게 지리라고 또 요 부대 중에 뭐 훈련도감의 병사들은 돈을 받고 있는 용병이지만 용병이라고 하는 상비군이지만 거기에 이제 총영충의 수호군, 소호군은 의무적으로 동원된 부대들이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격이 되게 달라. 그래서 이제 병상병제와 용병제가 혼합이 됐고 재정 기반과 변종이 다양했다. 근데 이제 용병이라는 말은 좀 약간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상비군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상비군. 네. 상비군은 뭐냐면 국가가 장기적으로 고용된 부대를 상비군이라 하고 용병은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 이제 해체되고 그런 부대를 용병이라고 하죠. 지금도 직업군인 있잖아요. 직업군이 상비군이라고 하지 용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용병하고 상비군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통론이나 다른 책에서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했겠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서인은 사변적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와 경기가 주로 방어와 주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조선 후기 때 특징은 조선 전기도 그렇지만 지방군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방군 체제여서 소고군을 돕긴 했지만 소고군이 그렇게 병력이 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반란을 일어나면 지방군이 제대로 통제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깨지고 있다가 중앙에서 파견을 하죠. 그래서 중앙군은 뭘 가지고 있었냐? 하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깨요. 그래서 고종 시대는 지방군 체제가 발달됐잖아요. 근데 조선은 전반적으로 조선 정기나 후기나 지방군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방군이 발달하면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통제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중앙 권력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오군영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오군영 중에 제일 많이 먼저 설치된 것이 뭘까요?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은 이제 선조 27년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설치된 건데, 왜 설치됐냐면 왜군의 조총에 대항해서 설치한 거죠. 그래서 직업적인 상비군을 편성됐고 병론 본리제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의 수도방위, 구강을 보유하고 삼수봉을 구성됐죠. 이때 삼수봉은 사수, 살수, 포수예요. 사수는 뭘까요? 활. 그 다음에 살수는 창과 검. 그 다음 포수는 조총 부대죠. 이때 이제 조총이 이제 만들어져요. 누굴 통해서? 항해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조총의 그때 자체 생산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조총 부대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군대 운영을 위해서 이제 전세로서 삼수미를 징수하죠. 그래서 영정법 때 부가세로서 삼수미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기호신서에 입각한 소부대 단위 편제인 소고법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착각한 게 뭐냐, 소고군하고 소고법을 착각할 수 있는데, 소고군은 뭐예요? 소고군은 그냥 지방군이고요. 소고법은 기호신서에 있는 소부대 단위 편제예요.
그래갖고 기호신선은 이제 외적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만든 첩경가가 이제 만든 건데 멀리 있는 외적들은 어떻게 쳐부셔? 포를 동원해서 블랑키포하고 그다음에 홍익포를 동원해갖고 공격을 하고 그다음 근접전을 할 때는 왜군들은 뭐예요? 칼을 잘 쓰죠.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이제 막기 위해서 뭐냐면 12명이 같이 조를 지으죠. 원앙진이라는. 그래갖고 이제 대장 1명 있고 등패수 2명 있고 삼치창 4명 있고 장창병 2명, 낭성병 2명. 그래가지고 왜군의 뭐냐면 여러 손동작들을 한 사람이 각각 분할해갖고 맡아가지고 외병이 했던 역할을 각각 10명이, 11명이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집단적법인데 그 중에 반 이상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다고 했죠. 또 대장도 죽으면 또 한 명 죽고. 그래서 원앙진이라는 이런 뭐냐면 소규모 부대 편제 방식이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11명이 있고 또 한 명이 떴끼는데 누구냐면 이거는 밥 짓는 사람. 그래서 요게 이게 12명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영총은 왕실 호위하고 북벌 준비하고 이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만들어줬고 후궁을 대비했고요. 그다음에 후궁을 대비했기 때문에 누구 중심? 보병 중심이 아니라 기병 중심이죠. 예. 그다음 총영천 같은 경우에는 이가 난 이후에 경기 일대 방언 이후에 이제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것도 경기도 소국은 후궁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 그러니까 수호청 같은 경우 수도 남부 지역을 방어하고 또 후궁을 대비하고 경기도 소국을 구성됐고요. 금명이 이제 수중 때 마지막으로 구성된 건데 왕실 호위를 강화하고 정병과 훈련도관 일부를 축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훈련도관과 금명은 완전하게 상비군 제도고요. 그 다음에 총영총과 수호총은 그 소호군으로 운영됐고, 그 다음 어영총은 반반을 운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제 변종에 따라 부대에 따라서 뭐냐면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지방군을 보죠. 지방군은 소5군이죠. 이거는 훈련 언제 만들어졌어요? 임신할 때 진간체제가 복귀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지방방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소호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면 일반 양반부터 해갖고 노비까지 다 편제돼 있어. 근데 양인들은 점점 빠지고 되고 나중에는 누굴로 가득 차게 되냐면 노비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천해군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호군은 노비도 포함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그러니까 부대의 장을, 통솔에 영을 이제 최상단위로 해갖고, 했고, 영은 이제 부대 단위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 초, 기, 대 같은 소호법 편제를 했고요. 병농위치 제고, 무부소고, 그 다음에 일부 보인이 지급됐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나중에 납포구나. 그래서 포도 대신하게. 그래서 포도 납포해. 원래는 직접 가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납포구나 돼가고,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나중에 후계자가 뭐야? 노비들만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양인과 청인 모두 편성했으나, 나중에는 천해군화되고 수포군으로 변질됐다. 자, 그 다음에 방어체제 이제, 변화 보면, 진간체제, 재승방라체제, 그 다음 다시 진간체제 복귀.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56페이지 펴보세요. 자, 56페이지 31번 문제 볼게요. 자, 잠깐만요. 자, 다음 부대의 유지 방법과 임무를 각각 써보고 밑에 조총 부대의 훈련 방식의 특징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선조 26년 10월 국왕의 행체가 있는데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총 쏘는 법 하니까 요건 뭐와 관련된 얘기예요?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훈련 도관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사료들을.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훈련 도감의 이제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했어요? 이거는 상비군으로 운영됐죠. 그래서 이제 삼수미세를 걷어가지고 그 상비군으로 운영됐던 게 특징이에요. 이 훈련 도감의 이제 그 운영 방식 특징을 그래갖고 있고 그다음에 조총 뭐냐면 그 유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물어보는 게 뭐야? 임무는 이제 뭐냐? 임무는 수도방위와
구강호이고 훈련 방식 특징은 개인의 무예 연마보다 부대 집단적 훈련이 중요해요. 왜냐면 요거는 이제 조총 부대도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할이나 개인이 아무리 잘 싸운다 중요한 게 아니야. 집단적으로 운영해갖고 이제 집단의 대화 열을 맞춰가고 싸우는 거죠. 특히 조총 부대 같은 건 어떻게 싸워요? 3년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총을 한 방 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뒤에 가서 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죠. 이런 방식은 개인이 잘 싸워 개인기가 뛰어난 것보다는 집단적 단합이 중요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문제가 뭐냐면 강해군의 정치 부분을 넘어갈게요. 근데 강해군의 정치 부분이 좀 예민하네. 그래갖고 지금 40분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여기 좀 15분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